안녕하세요, 류종훈 기자입니다. 지금 뮤빌리티가 뭐야 하는 앞권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3프로TV에서 모빌리티 컨텐츠를 주로 다뤘던 프로그램이 바로 뮤빌리티죠. 이젠 앞권에서 자동차, 배터리,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현장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바퀴 달린 것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앞권의 뮤빌리티에서 즐기세요. 부산 모토쇼는 이제 짝수년마다 열리는 모토쇼인데 2001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홀수년에는 서울에서, 짝수년에는 부산에서 모토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부산 모빌리티 쇼가 됐어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 그룹의 BMW와 미니, 그리고 르노코리아 이렇게 6개 브랜드가 참가를 했고요. 사실상 완성차 그룹으로 보자면은 3개 업체밖에 참가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CES라든지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신차나 전략을 지금 선보이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선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아의 EV3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BMW 미니에 있는 미니 일렉트릭 같은 소형 전기차들이 이번에 좀 많이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직접 차를 보면서 어떤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저거 기안84가 그림 그렸다라는 이번에 이제 12회를 맞이한 부산 모토쇼인데 처음으로 모빌리티 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모토쇼와 모빌리티 쇼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모토쇼 같은 경우는 이미 모빌리티 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예상이 됩니다.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오다 보니까 개막식보단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더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참가 업체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건. 프레스데이는 말 그대로 이제 프레스랑 뭐 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선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오늘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어 클래스라고 하는 전용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재진들이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이 담긴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입니다. 노이어 클래스는 사실 1950에서 1960년대 파산 위기에 처했던 BMW를 구제해준 차량의 이름이기도 해요. 현행 5시리즈의 조상격인 모델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온 BMW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만큼 BMW가 차세대 전기차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나올 차량들의 성능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전해지거든요. 이미 차세대 M3 전기차는 노이어 클래스의 기반으로 134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것이라고 하고요. 5시리즈 전기차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선 보여주지 않았지만 전기 SUV 플랫폼인 노이어 클래스의 X도 있으니까 BMW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 좀 기대되는데요. 브랜드들이 이제는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3D, 2D로 요즘 좀 많이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로고가 튀어나와 있는 것만큼도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요즘은 2D로 바꿔서 다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니 일렉트릭 쿠퍼 차량이 신형이 나왔습니다. 2세대 모델이죠.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면서 150km 정도밖에 못 가는 주행거리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신형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kWh 이상의 배터리를 갖게 됐고요. 주행거리도 300km가 이제 넘게 됐습니다.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5,200에서 5,7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조금 원하면서 나는 작은 전기차가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미니를 탈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고카트의 느낌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딱딱한 서스펜션에 급가속을 하고 급정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불편한데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무게가 조금 무겁다 보니 서스펜션 세팅을 일반 미니 쿠퍼랑은 다르게 하거든요. 승차감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성 고객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진 않는데 성장 둔화죠. 올해만 해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캐즘이라기보다는 성장 둔화가 맞는 것 같고요. 이 성장 둔화를 해소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좀 저렴하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아의 EV3나 아니면 이제 현대가 이번에 보여줬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차량들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Hello. 제 이름은 캐스퍼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캐스퍼보다 공간적인 부분은 좀 많이 늘렸죠. 캐스퍼 내연기관차를 타보면 뒷좌석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크로스오버로서 갖춰야 될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약간 많이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한 것 같아요. 일렉트릭 미니 쿠퍼랑도 어느 정도 좀 겹칠 수도 있고, 경차 포지션은 포기한 만큼 소재라든지 편의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강화가 됐을지를 봐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비싸질 거를 이미 우려를 하고 있고, 놀라운 건 저 사이즈에 315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레이 EV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에너지 비율도 조금 낮잖아요. 주행거리가 200km대밖에 안 되는데 캐스퍼는 그래도 앞에 3자를 달았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가격이죠. 저런 세그먼트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가격이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행거리보다도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공 여부를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 4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많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짐들은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있다 보니까 피크닉을 가거나 뭐 캠핑 가더라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짐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트렁크를 접게 되면은 공간이 생각보다 좀 나오는 편이네요. 트렁크 공간이 조금 커진 티가 나네요. 일반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진짜 작았거든요.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 같은 거는 고급 소재를 사실 쓰지는 못했죠. 분명히 엄청 저렴한 소재인데 엄청 저렴하게 안 느껴져요. 요즘 현대차가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로고를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통일감 있게 잘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훨씬 편하고 또 안전해요. 타스만에 대한 생각, 픽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아 처음으로 선보이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 픽업은 아니고 이제 콜로라도라든지 아니면 엑소 스포츠 같은 그런 스타일의 중형 픽업 트럭, 주력은 호주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드디어 나왔어요. 카모플라즈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랩핑으로 싸져 있는데, 디자인을 보시면 EV9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 요소, 그리고 모하비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조금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한 2019년도 때 그때 픽업 트럭이 정점을 찍고, 쉽게 말하면 픽업 트럭 신차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신차가 없다 보니까 내수 시장은 계속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봤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지금 픽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 시장을 지금 겨냥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현대는 이제 미국에서 포드라든지 GM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산타크루즈가 사실 미국에서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스만은 그 부분을 얼마나 이제 보완을 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겠죠. PV5랑 PV7은 2030년도부터 이제 연간 국내에서 7만 대, 글로벌리 25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현대차 ST1, 기아는 PV5랑 PV7으로 양분을 좀 하겠다는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고라든지 포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PV5가 과연 얼마에 나올지, 지금 ST1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5천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또 하나는 EV3 방금 이제 공개를 하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연간 4만 대에서 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사전 계약 물량이 지금 1만 대밖에 안 몰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 달 동안 1만 대가 몰렸다는 거는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가치, 제네시스만의 우아한 럭셔리. 사실 네오룬이랑 그란투리스모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 나올 차들이 아니죠. 네오룬이 제일 기대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GV90의 근간이 될 컨셉이기 때문에, 저 차량은 보니까 뭐 X7이나 GLS랑 비교를 했을 때 X7보다는 GLS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아하고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이제 문이 열릴 때 코치도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죠. 차 문이 열리기 전에는 하단 가니쉬처럼 보였던 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사이드 스텝을 만들어줬거든요. 실내가 엄청 화려합니다. 실내 보시면 지금 보라색의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가죽들과 알칸타라가 쫙 다 깔려 있거든요. 지금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석이라든지 조수석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뒤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스위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만약에 구현이 됐을 경우에 앞과 뒷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걸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뒷모습 보시면 우람하고 G90부터 들어갔던 두 줄 램프가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차는 제네시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은 현재로서는 지금 2열까지만 있는 4인승 차량인데 나중에 양산을 하게 되면은 4인승, 5인승, 7인승 이런 식으로 아마 3열까지 만들어서 다양한 또 그런 이제 시트 구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마그마라고 하는 고성능 라인업을 보이는데, 그 마그마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엑스그란 레이서 컨셉트카예요. 이 차량은 실제 양산될 차량은 아니고 그란트리스모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제네시스의 미래형 스포츠카, 하이퍼카, 여기에 대한 컨셉카를 양산 차처럼 현실화시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살펴보기에는 되게 좋은 컨셉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일렉트리파이드 G80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010mm에 달하는 굉장히 휠베이스가 긴 차량입니다. 근데 이번에 130mm가 늘어나면서 휠베이스가 3140mm가 됐었거든요. 이 늘어난 130mm를 뒷좌석에 모두 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뒷좌석이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기존에 이제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제 배터리를 깔면서 시트 포지션도 높아지고 발 높이도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하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제네시스에서는 그걸 좀 반영을 해서, 그러면은 뒷좌석을 조금 더 길게 만들면 높이가 올라온 걸 상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고, 배터리를 이제는 94kWh 정도를 깔 수 있게 됐고, 주행거리도 420km에서 475km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도 이제는 서울, 부산 한 번에 올 수 있을 것 같죠? 현대차 그룹이 LG랑 같이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OTT 서비스를 위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OS 쪽에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을 열 때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부산 모토쇼에서 되게 기대 많이 했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 콜레오스라고 써 있잖아요. QM6의 원래 이제 유럽식 명칭 자체가 콜레오스였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이 그랑 콜레오스예요. QM6보다도 훨씬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전장이 원래 QM6 같은 경우에는 4600대였는데 지금 이 차량은 4780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르노가 지금 되게 많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리브랜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가장 메인이 되는 차량이 그랑 콜레오스가 될 거고, 이 차량을 만들기 위해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오로라 프로젝트예요. 오로라 프로젝트는 오로라 1, 2, 3 차량을 통해서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내놓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오로라 1 프로젝트의 양산 차량이 바로 이 그랑 콜레오스가 됐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신차가 없었죠. SM6, QM6, XM3까지 내놓고 나서는 한동안 신차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요. 또 유럽 시장 자체에서도 보면은 판매가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국내와 글로벌리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신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 한국의 르노 코리아가 되게 큰 역할을 했죠. 중대형 차량의 R&D 기지고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이 부산 공장과 르노 코리아 R&D 센터를 통해서 이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 이 차량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죠. 중형 SUV,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량이 있는 그 차급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르노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보이시죠? 르노의 하이브리드 명칭인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르노가 예전에 F1 경기에 나갈 때 그때 썼던 하이브리드 기술을 그대로 채용을 해와서 전기차에 좀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직까지 공인 연비가 나오진 않았는데 XM3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프랑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던 르노 차량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독일스럽고 조금 더 약간 미국차 같은 와이드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3개나 들어가 있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고, 이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터치 질감이 되게 좋아요.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OTT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수석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영화라든지 그런 OTT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뒷좌석도 넓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이게 뒷좌석이 주먹 3개는 들어갈 것 같고, 제가 키가 작지만 한 뼘 이상의 이런 헤드룸이 나오고 있으니까 키가 180 넘는 분들도 되게 여유 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답안을 기대했던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 한때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모였던 부산 모토쇼인데, 올해 행사를 보면서 솔직히 많이 씁쓸했습니다. 전시도 사람도 너무 없었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부산 현장을 직접 찾은 것도 어쩌면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내 제2의 모토쇼에 대한 애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국내에서도 세계 4대 모토쇼, CES와 같은 전 세계적인 마이스 행사를 기대하는 건 아직 좀 먼 꿈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엔 좀 더 밝은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지금까지 류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